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종준입니다.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한편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고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겪고 있는 전염병도 힘든 일이지만 300여 년 전에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구제역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구제역 그 병이 가축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그 동물 희생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300여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번져서 전국의 소가 씨가 말라서 소고기 구경을 할 수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수입해온 소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한우의 조상이 되기도 했고요. 또 옛날에는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워했던 마마, 천연두라고 하는 질병이 전국적으로 번져서 몇만 명이 죽는 그런 기록들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내고 또 앞으로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성남의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남의 역사 이야기에는 현재 성남의 과거와 이제 근현대의 역사 부분에서 있었던 모란개척단이라고 하는 그런 자활 작업 단체에 대한 소개를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성남시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선 과거로부터 돌아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일반적인 현황으로서 성남이라는 시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성의 남쪽이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로 전명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성동구 있고 성북구 있는 것처럼 성의 남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서울 한양성 남쪽인 용산 일대를 속칭 성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고요. 전국적으로 많은 성이 있기 때문에 성남이라는 지명은 천안에도 있고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특정한 그 행정구역 명칭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시가 가장 두드러지게 알려지게 된 성남입니다. 또 이 성남이라는 지명이 성남 지역에 또 다르게 또 전해오는 것이 있는데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판교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600년 전쯤에 세종대왕이 아버지 태종의 능인 헌능에 지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래내 고개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를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남쪽, 토성의 남쪽이라고 해서 성내리 마을이 생기게 됐었죠. 그래서 이 성남이라고 하는 지명은 성의 남쪽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성남시 명칭을 지을 때에는 남한산성의 남쪽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남시 일반적인 위치는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사진은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강정일당이라고 하는 분의 사당과 추모비입니다. 조선 후기의 여성 인물이고 9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다 잃었습니다. 그 당시 천연두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고 가난에 시달리면서 영양 부족과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때문에 자녀를 다 키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많은 문장을 남겨서 시도 남기고 비문도 남기고 또 남편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선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던 여성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인물 문화재로 첫 번째로 지정한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토동에 이 산소와 제실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도시 발전의 단계를 나누어 보면 시대별로 나누면은 선사시대가 있고 고대 국가시대가 있겠고 삼국시대, 이국시대. 이국시대 이러면 좀 낯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에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흔히 통일신라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같은 통일신라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북쪽에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 최근의 학자들은 남북국 시대 또는 이국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건의 고려 시대, 그 다음에 조선 시대, 그리고 외정 시대. 제가 외정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학계에서는 일제 강점기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시대를 살았던 아버지가 표현을 했던 방식은 이제 외정 시대. 우리가 일본을 외라고 좀 낮춰 부르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정 시대.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제 북한대로 지금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런 시대별로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중심으로 보면은 채집경제의 시대가 있을 수가 있고, 농업경제가 있고, 상공업 중심 시대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4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성남시가 알려지고 있죠. 채집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산으로 들고 돌아다니면서 나무 열매 따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이랬던 원시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업경제 시대가 되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농업경제 시대가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농업경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중요한 의식주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단계로 농업경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공업경제가 이제 1970년대 이후 그 이전에는 성남 지역은 농촌 사회였기 때문에 상공업은 그다지 썩 발달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물론 장터는 있었지만은 상공업이 본격화된 것은 이제 70년대 우리가 성남시가 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 단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첨단 과학기술과 지식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사시대의 성남을 알 수 있는 이 구조는 판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1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지가 확인이 됐고 빗살무늬 토기 같은 그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런 물품들 또 고윤돌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가면은 현재 분당을 개발할 때에 나온 116개의 고윤돌 중에 일부를 복원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사시대 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릇들의 모양이고요. 고인돌을 복원해놓은 중앙공원의 그 저수지역 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삼국시대 때의 이 지역은 백제가 다스리던 중심지에 가까웠습니다. 서울의 풍락토성과 몽촌토성,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남 지역도 백제가 다스렸던 중요한 땅 중에 하나였고요. 백제 임금들이 한강가에서 군사훈련을 하다가 기러기 한 쌍을 쏘아서 떨어뜨렸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
또 때로는 고구려한테 땅을 뺏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역사가 뒤바뀌기도 했던 흔적들을 무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판교에 가면 판교 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판교 지역에서 출토된 백제식 무덤과 고구려식 무덤을 그대로 해체해서 이전한 것이 아니라 무덤 전체를 통째로 들어서 옮겨서 전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국시대 때에 이제 그 한산주라고 이 지역의 명칭이 불려졌고 한산주의 그 도독으로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가 이 지역에 와서 통치를 했었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남한산성에는 병자호란 때처럼 고구려군에 의해서 신라군이 45일간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산이랑 별성자들 붙자 가천대학교 산줄기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이 산줄기를 성부산이라고 불렀는데요. 신라군이 고구려군에 포위돼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을 때에 김유신 장군이 고사를 지냅니다. 곤지암하고 이천 사이에 소두방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고사를 지내가지고 불덩이가 솟아올라서 고구려군의 대포 같은 것을 격파시켰기 때문에 이제 신라군이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기록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 김유신 장군의 사연이 있을 정도로 한때 이제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을 어느 나라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 경덕왕 16년에는 한주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당시에 고구려 사람들의 무덤과 백제 사람들이 만든 무덤들을 판교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제 통째로 이렇게 들어 옮기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판교 박물관의 내부 구조의 모습이고요.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광주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 성남시는 1973년에 시로 승격될 때에 성남시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해방 이후부터 이제 광주는 성남 출장소라고 이제 그렇게 불렸었고요. 계속 그 73년도까지는 광주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광주는 한강 남쪽에 경기도의 절반 정도가 광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넓을 광자를 써서 너른골이라고 불려지고요. 그 처음 불려진 게 서기 941년 태조 23년부터 광주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고려 시대 때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국적으로 몽골군을 격퇴시킨 지역이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용민의 처인성 전투가 있었고요. 남한산성에서도 몽골군을 2차례나 격퇴시켰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홍건적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 한반도로 10만 명 이상이 흘러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도 남한산성에서 홍건적을 격퇴를 시킨 그런 아주 그 애족의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남한산성을 지켰던 광주 부윤 이세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그 무덤 속에 파묻은 이력서라고 할 수 있는 묘지명에다가 그런 사실을 기록을 했고 왕이 이 지역 주민들의 그 공로를 인정을 해서 세금과 부역을 면제시켜줬다. 이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세금은 오늘날에는 뭐 현금으로만 내지만 옛날에는 특산물로 내기도 하고 또 부역이라 그래서 노동력도 세금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성 같은 걸 쌓을 때에는 인건비를 주지 않고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 부역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주변의 주민들에게 세금과 부역을 면제시켜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은 이미 삼국시대 때에 쌓아졌고 통일신라가 됐을 때에
그때에 이제 돌성으로 쌓게 되었고, 고려시대 때에는 몽골군을 격퇴시켰고, 예,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세종대왕 때에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었는지 개축했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이 제대로 이제 개축이 된 것은 인조임금 때에 와서 개축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도 광주는 개성과 수원과 강화도와 함께 서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유수라고 하는 일반적인 광주 구윤, 충주 구윤 이런 식으로 구윤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요즘으로 치면 광역시장급에 해당되는 유수를 임명을 해서 관리를 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개성, 수원, 강화, 광주 이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광주였습니다. 성남은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역사의 중심지가 되려면 길이 소통이 되는 것이 옛날엔 핵심이었는데요. 한강을 끼고 있고 탄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영남 지방으로 내려가는 영남대로의 핵심 루트였습니다. 숭례문을 나와서 서울의 양재 말죽거리에서 거기서 말에게 먹이를 먹인 다음에 달래 고개를 넘어서 판교원에 와서 첫날 밤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판교역에서 말을 바꿔 타게 됩니다. 그 말을 바꿔 타는 증명서가 마패이죠. 마패에 말이 몇 마리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용할 수 있는 마리수가 결정이 됐던 겁니다. 이 영남대로의 낙생행궁이 현재 자고에도 앞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판교역과 판교원이 있었고, 또 하대원동 쪽에는 배야원이 있었고, 이렇게 그 역과 원이 지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통시설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그 사신들이 지나갈 때에도 반드시 거쳐갔던 곳이고, 선조대왕의 왕자들이 임진왜란 때 왜군에 포로가 됐었는데 그 임해군과 순하군이 부산에서 석방돼가지고 서울로 돌아올 때에도 판교역에서 머물렀고요. 또 군사훈련을 봄, 가을로 역대 임금들이 실시할 때에 그때의 임금들이 직접 이 군사 현장을 와서 같이 군사훈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을 통해서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했었고 왕이 머무르던 그런 곳이 바로 성남, 강남, 하남시 이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는 궁궐과 남한산성에서 필요한 숯을 구워서 공급했던 주요 생산지였습니다. 숯을 굽는 기술은 오늘날에는 별것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좀 기술을 요하는 기술의 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흔적을 보여주는 지명들이 탄천 있고 이 수정구의 숯골, 그 다음에 남한산성 동쪽 바깥쪽에는 탄벌리, 광주의 탄벌리, 파주의 탄현 이런 곳들이 숯을 공급했던 곳들입니다. 대궐에서는 일반 뗄나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숯을 사용을 했고 왕이나 왕족이 사망하게 되면 그 무덤 속에다가 숯을 대량으로 묻습니다. 또한 병자호란 이후에는 전시에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24,000석의 숯을 부어서 성벽 둘레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그 궁궐에서 필요한 수출 납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후에는 한일 친선 의료사절단이 조선통신사라고 해서 11차례 11번 일본을 오고 갔는데 그때에도 사신 행차단이 작게 움직일 때는 300여 명, 많게 움직일 때는 거의 500명 이상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 사신 행차단의 숙식 문제, 또
또 각종 물품 조달 이런 것들도 판교역과 판교원에서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판교 쪽에서 쇠로 된 말인데 한 뼘 정도 크기 정도 되는 무쇠로 만든 말인데 12마리가 조그마한 건물터 내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마 선앙당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선앙당 같은 데 갈 때는 항상 다니는 동안에, 여행하는 동안에 안전을 기원하고 가고 이랬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지역은 흙으로 구워서 만든 것이 대부분인데, 흙이나 아니면은 도자기로 구운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쇠로 만든 경우는 전국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판교에서 금곡동이라는 지명이 쇠골이라고도 하고요, 금이 나왔었다 이런 설이 있는 것처럼 금을 다루는 기술이나 쇠를 다루는 기술이 성남 지역에서 발전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남문과 수어장대, 이게 이제 남한산성에서 핵심 시설인데요. 모든 성의 정문은 남문입니다. 서울의 한양성의 정문, 이것은 숭례문이 되겠고요. 남한산성의 남문이 바로 정문입니다. 성남 쪽으로 향한 지화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 정문이 되겠고, 남한산성에서 최고 사령관이 군사 지휘를 하는 곳이 수어장대입니다. 보통 동서남북 이 네 군데의 장군 지휘소가 있게 돼 있고, 중앙에도 있게 돼 있는데, 남한산성이 중앙에 없고 이 서장대인 수어장대에다가 이 중앙지휘소를 설치를 해서 그냥 서장대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수어장대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에는 한남루라고 하는 정문이 이제 근래에 복원이 됐는데요. 이 남한산성은 다른 지역에도 임금이 임시로 행차할 때 머무는 궁궐이 있어요. 온천 갈 때 그런 온천 행차, 그 다음에 왕릉에 제사 지내러 갈 때 가는 능행차, 정조 임금이 사도세자 능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능에 제사 지내러 갔던 능행차, 또 군사훈련을 위한 훈련 행차, 이런 여러 가지 행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남한산성에 있는 이 행궁은 임시로 머무는 왕의 궁궐이지만 유사시의 국가 수도의 기능을 가진 유일한 성이 남한산성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종묘가 있습니다. 역대 왕들의 입회를 모신 그 종묘를 옮겨올 수 있는 시설이 남한산성 행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그 문화유산을 일제시대 때의 1907년 8월에 일본이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면서 폭파시켰습니다. 남한산성 안에 있는 11개의 사찰을 전부 다 폭파시켰습니다. 그 절 안에 스님들로 구성된 승군들이 있었고 무기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 의병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폭파시켰고, 이 행궁의 궁궐 목재들은 뜯어다가 경안으로 군청을 옮기면서 광주 군청이 경안으로 간 게 일제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이 궁궐의 나무를 뜯어서 경안 군청과 경안의 그 광주 경찰서 지을 때의 그 목재로 사용을 하고, 해방 후에는 이 자리에 남한산성 관광 호텔이 들어섰다가 이제 근래에 와서 그 호텔을 허물고 다시 궁궐을 복원을 해서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한남루의 약 110년 전쯤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새로 복원한 것입니다. 이 앞에 이 기둥 두 개는 남한산 초등학교의 정문에 학교 간판을 거는 돌로 사용이 됐다가 복원할 때에 다시 되찾아와서 이 한남루를 짓게 되었습니다.
단천이 우리 성남의 아주 중요한 문화의 젖줄인데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단천 문명, 성남이 이렇게 발전한 것을 단천 문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서양에서도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했었고 우리 한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성남을 따로 놓고 봤을 때는 단천 문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굽는 숯가마가 있었기 때문에 순내라는 한글 이름이 한자로 표기되면서 숯한자와 내천자로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됐고, 세종대왕 이후 임진왜란 전까지 역대 임금들이 이 지역에 와서 군사훈련을 하고 갔습니다. 세종대왕은 대야원이라고 하대원 쪽에 있었던 원에서 머무르고 갔다고 하는 기록이 2번이나 있기도 하고요. 병자호란 때에는 최진립 장군이 전사했던 지금 단천의 상류 쪽인 서울대병원 주변 그 일대에서 전사하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분은 연세가 67세나 된 고령이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정세규가 어르신은 안 오셔도 좋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나는 늙어서 군사를 지휘할 수는 없지만 내가 뒤에 따라가서 싸울 수는 있다. 그러면서 따라와서 싸우다가 패전을 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후퇴해도 좋다. 나는 단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죽겠다. 그래서 나중에 시신이나 찾아달라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보니까 고슴도치 같이 적의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경주 최부잣집의 조상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최부잣집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널리 알려져 있고요. 한국의 발견, 경기도 성남. 한국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성남시를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하면 철거민이 세운 구름 위의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서울을 돌보려는 마음이 닿던 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울을 돌보려는 마음. 그 당시 서울시에서 김현옥 서울시장이 추진한 것이 청계천 주변의 무허가 판자촌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주변에 토지 가격이 저렴한 곳,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보상 많이 안 해줘도 되는 곳, 그곳을 찾다 보니까 광주군 중구면, 돌마면, 낙생면 이게 눈에 띈 거냐. 서울 좋게 하자고 만든 도시가 이거예요. 서울 좋게 하자고. 그 다음에 달나라 별나라. 왜 달나라 별나라일까요? 밤에 보면은 달과 별밖에 안 보여요. 여기가 신도시로 광주 대단지 사업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신도시 이러면 우리가 지금은 일산, 분당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전봇대도 없고 우물도 동네 공동우물 사용하고 있어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천막 치고 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나라 별나라예요. 우리가 달 사진 보면 무슨 이렇게 무슨 산인지 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달나라 별나라. 단지 안과 바깥. 광주 대단지라고 불려진 이 수정구 중원구 지금 현재 단대동, 은행동, 산성동, 양지동,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거기를 단지 안쪽이라고 그러고 그 바깥쪽은 단지 밖이라고 불렀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단지 밖에 농사 짓는 데 가서 우리 흔한 말로 서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무태서는 멀고 집에서는 가까운 공업단지. 이것도 처음에 성남시가 되던 그 당시 바로 생긴 게 아니고 74년도에 가서야 공단이 생겼어요. 1공단, 2공단, 3공단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공업단지가 물에서는 멀고 오히려 집에서는 가까워요. 이 공업단지가 당장에 이 광주 대단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해서 생긴 것이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남한산성 밑에 위치하고 개울물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개울물이 시커멓게 흘러내려갔습니다. 구시청 앞에 큰 도로가 개울물이고요. 남한산성에서 내려가는 개울물이고요. 종합시장 지하철 8호선이 지나가는 그 옆으로도 남한산성에서 내려가는 단대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건 92년도에 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대원동의 큰 도로 밑으로도 역시 그 대원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복개되는 이 상태로 지금 현재 묻혀져 있습니다. 개울이. 그 상류에다가 공장을 짓다 보니 탄천까지 다 오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굴뚝의 연기, 그 당시는 굴뚝이 연기 나는 게 뭐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긴 공단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에서 더 가까운 남한산성. 지금도 그렇죠. 현재도. 남한산성을 성남 사람들이 거의 70~80% 성남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용하고 그래요. 행정구역이 성 안쪽은 전부 다 광주로 속해 있는데 광주 사람보다 성남 사람이 2~3배 이상 더 많이 와요. 광주 사람보다 오히려 송파 쪽 사람들이 더 많이 등산을 오고 그렇습니다. 성남에서 더 가까운 그런 남한산성이 되었습니다. 깨어나는 땅 모란개척. 조용하던 숲굳던 마을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란개척단이 1960년대 말에 김창숙이라고 하는 예비역 대령이 청년 50명을 모아서 모란개척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 뭐냐면은 단대천 제방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단대천은 바로 8호선이 지나는 남한산성에서 모란까지 단천으로 흘러드는 그 개울인데요. 옛날에 이 단대천이 여름에 장마철만 되면 물이 범람을 해서 지금 현재 성남동의 공설운동장 일대가 자갈밭이 됐습니다. 그렇게 황무지였던 곳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김창숙 대령이 미군 부대에서 중장비를 빌려다가 이 제방 쌓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고 모란에 우체국이 생겼고요. 이게 성남 우체국의 모태가 됐고 모란에 시장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 쪽에서 천호동 쪽에서 이렇게 오던 동대문으로 거쳐서 이렇게 오던 버스가 이제 모란 정류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오포까지 가는 이런 버스 정류장이 생겼고 이제 이분들이 모란개척단 단원들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직접 벽돌을 찍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 벽체를 다 세우고 지붕을 아직 못 씌운 상태에서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홍삼이라고 하는 그 회사로 학교 짓던 건물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 이름이 풍생중학교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모란개척단, 모란역, 이 모란이라고 하는 지명은 김창숙 대령이 북한에 두고 온 북한 평양 모란봉 주변이 원래 고향 집이었대요. 어머니를 두고 왔는데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모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군대에 있다가 이제 군대에서 예편해가지고 처음에는 대구에서
이제 군사용 교재를 제작해서 인쇄해서 납품하는 인쇄소를 만드는데 그 인쇄소도 모란사라고 이름을 붙였었고요. 경기도 광주에 광주 군수로 5.16 군사 혁명 이후에 와가지고 광주 군수를 약 3개월 정도 하다가 더 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광산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답사를 하던 중에 이제 성남 쪽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충북 면장이었던 분을 만나가지고 이 모란 개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진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 모란 개척단 단원들 약 50여 명은 그 당시 옛날에는 국기 개양식이 있었어요. 요즘은 365일 24시간 태극기가 국기 개양대에 게시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밤에는 내리고 비가 올 때도 내리고 해가 뜨면 다시 올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침 점호를 하던 모습을 남겨놓은 겁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란 개척단 단원들이 그 벽돌을 찍는 모습인데 현재 그 풍생중학교 강당 자리에서 저 벽돌을 찍었다고 합니다. 저걸 찍어가지고 학교를 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당시 개척단 단원들이 그 풍생중학교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게 그 개척단을 이끌었던 김창숙 단장이고요. 중령 현역 시절에 찍은 모습입니다. 나중에 광주 대단지 사건이 터지면서 이분이 이제 사기죄로 이렇게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초창기에 시작했던 모란 개척단의 활동은 순수했던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란 개척단 단원들이 초창기 생활할 때에 여기 도로가 나 있고요. 여기 개울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 이쪽 건너편이 이제 평생중학교가 되겠고요. 여기 2단 도로라 그래 지금도 이 2단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이 단대천을 이렇게 뚝을 쌓고 여기 이제 길이 나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에 그 농협이 지금 모란 그 농협이 있고요. 그 뒷길에다가 그 뒷길 양옆으로 이 50명이 300평씩 땅을 금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토구를 파고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이 단대천 제반을 쌓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단대천이 복귀되기 전에 한때 풍생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학생이 가방을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주우려고 그러면 그 선생님이 대신 주우려고 들어갔다가 물에 떠내려가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92년도에 복귀될 때까지는 이 주변에 포장마차가 질비하게 늘어서게 되고 장마철에는 여기 주차해놨던 차들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 제방에 쌓던 이것은 이제 대원천 전기공사에 모란 시장이 나중에 이쪽에 생겼었죠. 여기 남한산성이 보이고요. 여기 하대원동 이쪽에 하대원 주공이 지금 아트밀로 바뀌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원천 복귀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렇게 모란 장날이 되면 이렇게 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장이 서는 쪽으로 옮겨갔다가 작년부터 이제 다시 그 주차장 부지로 시장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